일어나자마자 영국 총선 결과를 체크했습니다. 보수당 압승. 승리를 예견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압승일 거라 생각 못했던 사람이 많았죠. 뉴스를 확인하는 순간 떠오른 곳은 엉뚱하게도 영화 빌리 엘리엇이었습니다. 빌리는 영국 북부의 탄광촌 더램에서 광부로 일하는 아버지와 형을 가진 소년입니다. 아버지와 형은 당시 대처 수상의 광산노조 탄압에 맞서 강경투쟁을 하고 있었죠. 반면 빌리는 남자가 할 짓이 아니라며 구박을 받으면서 발레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빌리는 로얄 발레 아카데미에 입성을 하고 또 최고의 발레리노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영화죠. 터프하고 강한, 그렇지만 또 애끓는 부성애를 그린 가족 영화 같기도 하지만 영국 경제와 사회상을 고스란히 담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석탄을 통한 산업혁명으로 제국이 된 영국에게 탄광산업은 정신적인 기둥과 같았지만 사양산업이었고 또 밀려드는 경쟁과 새로운 산업 형태에 결국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레드월이라 불리는 영국 중부와 북부의 산업지대는 3세대를 걸쳐 노동장의 본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이 이 지역의 의석을 빼앗겼다는 것은 산업지형뿐 아니라 정치지형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언젠가 오늘의 이 선거 결과도 누군가의 영화에 영감을 주는 날이 올 것 같네요. 이 시대 최고의 훈남 여론조사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요 리얼미터 대표 선수로 이택수 대표 출장 가셨다고 그랬고요. 권순정 본부장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파 권순정입니다. 어벤져스가 마음에 드는데요. 어벤져스가 마음에 네네. 드세요? 제가 토르하겠습니다. 토르. 아, 네. 비슷 약간 이렇게 불러봤을 그렇죠. 때 토르랑 비슷하긴 하네요. 저는 보니까. 토르, 권순정 본부장은 헐크.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정 지지율, 여야 지지율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순정 본부장님. 예, 제가 소개해드려야 네네. 되는 거죠. 지금 상당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으로도 한국갤럽 기준으로도 오늘 발표가 됐죠. 네. 49%선 전으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조국 정국 이제 끝마무리에서 보면은 리얼미터 기준은 한 5% 포인트 오른 거고 네네.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국갤럽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9%, 10% 전반적으로 오름세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역시 두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차이가요. 예, 네. 리얼미터는 한 41%선, 네네. 한국갤럽은 42%, 거의 비슷하죠. 네네. 그리고 근데 좀 한국당은 약간 다릅니다. 리얼미터는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29%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전엔 30%대였는데요. 예, 뭐 2주 전에는 한 33%,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31% 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갤럽도 역시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지다 보니 한 20% 정도가 나왔습니다. 격차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걸려 있잖아요. 청와대 하명 수사라든지 유재수 네. 부시장 감찰 그렇죠. 무마 의혹. 근데 이런 게 뭐 특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더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네. 이제 오늘까지 어제까지 이제 일간 지지를 보면은 정말로 조금씩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였던 이제 수사 이제 감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말도 네네. 많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 몇 주 동안에 북미 간에 이어지고 있는 말폭탄이라든지 그런 어떤 한반도 긴장 이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유를 보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가 상당히 대들하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패스트트랙 전국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보도량이라든지 다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번 주 넘어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감찰 무마라든지 이제 그런 수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밀렸다. 네네. 그렇다 언론이나 보니, 이런 데서 예. 좀 많이 보도가 덜 된 예. 부분도 있고 예, 좀 밀린 그런 것도 것 같아요. 본부장님 거 소개해 주셔야 돼요. 리얼미터하고 조사개요. 한국갤 네. 조사개요. 리얼미터 이 조사 개요는 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 응답률은 5.2%였습니다. 네, 자세한 한국갤럽.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하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한국갤럽도 해주셔야 돼요. 아. 아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네, 조금 있다가 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실 거 윤희원 센터장님. 네, 우선 지금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이제 대비될 때 네. 대통령의 어떤 약간의 행보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면에 따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 하고 있고 그것을 언급할 때 대통령이 그러면은 뭐 정치적으로는 사실 그거 문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하고 지난번에 이제 소방관 순직 합동 연결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참여하고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보이고 공감하는 모습 보인 거 있잖아요. 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민주항쟁 어쨌든 그 희생자 유가족 안아주고 하는 것들 상당히 공감의 효과가 컸거든요. 네네. 아마 이것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긍정 평가를 올리는데 기여한 요인으로 그러니까 분석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이제 국회가 너무 마비되어 있고 싸우기만 하고 예. 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뭐 오히려 대통령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예, 작용을 상대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한국갤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1명한테 물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한국 결합은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파도가 네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인데 북한 이슈도 별다른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세 가지 변수인데 경북공, 경제, 북한, 공약인데 지금 어떤 것도 사실은 영향을 안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도 청와대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또 검찰과의 힘겨루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정당 지지율과도 연관해 보면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반사이익이다. 무슨 반사이익? 자유한국당. 필리 반사이익인 거죠. 아, 필리버스터가 나오니까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요. 네네. 그리고 무당층은 또 높아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민주당 지지율은 또 올라갑니다. 네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연동되는 현상으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맞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에 좀 통과가 됐고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그리고 유치원 3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필리버스터뿐만이 아니라 뭐 목숨 걸고 맞겠다라고 황교안 대표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게 썩 여론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번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이제 네. 민생 법안이 199개 네네. 같이 걸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국회가 되드라하게 이제 오래 걸려 있는 모습에서 중도층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좀 한국당 책임론이 좀 많이 불었던 게 아닌가. 네네. 특히 이제 조사를 몇 주 전에 조사를 해봐도 뭐 여러 정당을 이제 세워놓고 요번 이 국회가 마비 파스타의 책임이 가장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을 때 한국당이 가장 많이 그렇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있는 패스트트랙 전국에서의 책임론 자체가 한국당 쪽으로 좀 기울고 많이 있지 기울고 않는가. 있다. 그 영향이 있다. 네.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제 선거법 얘기를 그 중에서 이제 선거 연령 조정하는 거 그 얘기를 지난주 저희가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다른 법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유치원 3법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유치원 3법에 대한 여론은 사실은 찬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반할 수 없는 게 이 유치원 3법 얘기가 논란이 됐던 네. 것이 이 애들 식판을 맞아요. 보고서 단무지라든지 사과를 쪼개가지고 그 요만한 것들이 보이는 이 식판을 보고서 정말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또 분노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정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거라든지 그 회계 투명성의 문제라든지 네네. 그리고 학교 급식과 관련된 어떤 업체들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었고 그 유치원 3법 안에도 지금 학교 급식법이라든지 사립학교법이라든지 그 세 가지 법에서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단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론은 거의 대부분이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네. 간단 명료하게 보면은 뭐 식판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판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까지. 어느 하나의 특징적인 뭐 특정한 조사가 아니더라도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문제니까 이게 무상급식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근데 무상급식하고 왜 다르냐? 이게 지역구 의원들이 기득권과 달려 있는 거죠. 어떤 누구보다도 후원금을 많이 내왔고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 표시를 해왔던 표현을 해왔던 것이 바로 이 유치원 연합회 이런 곳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면 이게
그동안에 쭉 압도적이었던 여론이라면 왜 유치원 3법 통과되라고 국회의원들 단식 투쟁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그건 많은 분들도 또 이상하다 네. 생각하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유치원 3법을 찬성하는 비율은 너무너무 높아요. 막 3분의 2 이상이 되는데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근데 왜 처리가 안 되는 거지? 국회의원들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그런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3분의 2 정도 70% 네. 이상 한다는 거는 상식에 가깝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네. 것이에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한국당에서만 좀 반대를 한다. 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예산안 처리 뭐 이런 것들 했던 것을 보아서 아시듯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범여권에서 사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개혁적 성향의 의원들 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이 유치원 원장이라든가 이 유치원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후원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인원 동원 행사 등에 있어서 유치원 연합회 지역에서 상당히 지원들을 또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매우 강력한 이익 집단의 하나로 사실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상당히 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 네. 때문에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해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는 이제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윤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상식적인 네네.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 여론은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들이고 또 특히 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너무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민식이법이 그렇게 통과가 안 되다가 단 10분 만에 행안위를 통과했어요. 그렇다면 더 적극성을 띠면 유치원 3법은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나도 이제는 이기적인 정신이 되겠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본인이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뭐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는 게 20대 국회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국민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상식이라는 것이 국회에 꼭 이렇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정치 논리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신 것 얼마 전에 같아요. 리얼미터가 20대 국회의 의정활동 평가를 해봤는데 100점 평점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네. 얼마나 나왔을까요? 18.6점이 나왔어요. 오, 그렇게 낮아요? 매우 낮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정말 낮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 20, 이게 원래 이제 척도 자체가 네네. 그렇게 계산하면 낮을 수밖에 없는데 한 25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뽑아보니까 18.6이 나왔더라고요. 한간에서는 이 유치원 3법 이른바 이제 박용진 3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너무 박용진 의원이 뭘 열심히 해서 이제 이 법안을 내고 주목을 받은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서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박용진 의원만 띄워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아니, 그렇게 그런 생각하면 안 측면에서 되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부분은 국민의 뜻을 사실은 이제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장에 어쨌든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표를 의식해서 그럼 국회의원은 단순히 뭐 지역의 대표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 국민의 네. 대표인 것이잖아요. 그런 기본 인식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의정평가 한 10%대 나왔다고 했는데 과거에 얼마 전에 신뢰도 한 자릿수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예. 국회는 뭐 항상 다 늦게 나왔는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맞아 이건 돼야 돼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유치원에 지금 아이를 보내고 있는 그 연령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이게 지나가 버리면 사실은 맞아라고 하다가도 그렇게 열심히 생각은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 그런 코너-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코너에서 그러니까 김준 박사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뭐 3선, 4선 중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손자일 수도 있지만 그 손자들이 이런 공공의 법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불감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정작 많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면 30대 청년 국회의원들이 많았다면 과연 이걸 이렇게 아하. 방치했을까? 심지어는 그것도 되게 좋은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법안과 관련해서도 태호 유치원입법은 통과가 안 돼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채익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스포츠, 태권도 도장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에 노란 색깔의 버스에 모두 그 의무적으로 안전장치를 하게 되면은 그 관련 업종과 산업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린이 안전 문제예요.
안전에 얼마나 투자가 되든 그걸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것이 걱정된다면 그런 산업과 업종을 하면 안 되는 지금 거죠. 혹시 자녀 나이가 우리 배 소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정치적 접근이 있는데 좀 정책적 접근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 안 같은 경우는 비용을 부담하는 측은 상당히 힘이 셉니다. 근데 그렇죠. 편익은 공공한테 가게 돼 있어요. 흩어지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 편익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조직력에는 그럼 약할 수밖에 없고 비용이 많이 가는 사람들은 조직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요인 같은 건 사실 정치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는 집중적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있는데 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그런 이익이 배분됐을 때는 굉장히 네. 작게 조그맣게 그렇죠. 쪼개져서 배분이 되다 보니까 네. 왜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가 뭐 네. 정책에서 배우고 그랬을 때 기업과 관련된 환경 정책 유형과 또 상당히 유사한 그렇죠.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유소 그러니까 기름값을 뭐 한 10원 올리는 게 우리는 10원 50원 올리는 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그런 네. 비슷한 논리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배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좀 세대 간의 다양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그래서 30대 40대 여성들도 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이런 문제 굉장히 이슈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네네. 의원들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의원들의 어쨌든 성별이라든가 세대 간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 문제에서 좀 중요하다고 파생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여러 뭐 다양한 성별 뭐 연령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좀 더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사회 정책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재되는 네. 이슈를 네. 막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자기 문제가 네.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등한시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네. 정말 20대 국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여성과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생을 아는 눈높이가 맞는 분들이 들어와야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거 짧게 한 마디씩 듣고 갈게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새 당명을 발표했어요. 새로운 보수당. 자, 여론조사를 하셨고 또 민심을 많이 파악을 해보신 일종의 퍼블릭 마케팅을 많이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름 어떠세요? 윤희용 센터장님. 약간 이제 너무 이제 노골적이죠. 네네. 1차원적인 것이어서 사실은 세련된 것은 아닌데 봤을 때 이제 한국당과 뭔가 연대라든가 통합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수당이라는 걸 명칭을 강하게 쓰면서 보수층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였고 그랬을 때 이제 한국당과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아니었다고 한다면 독자적 정당한다면 중도층까지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당은 원래 없거든요. 잘 지었다 못 지었다 그럼.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뭐 한국당과 협상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잘 지었다고 잘 얘기할 수 지었다. 있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 정도면. 배종찬 소장님 잘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저는 좀 적절치가 않아 보여요. 어. 왜냐하면은 당명이 중요한 이유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당명이 남아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용이 좋으면 어떤 이름인들 어떻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저런 교과서 같은 얘기 말고 좀 좋은 얘기 해달라고. 아니 제가 뭐 이브닝 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 이브닝 당창 나간다니까 저렇게 또 숟가락을 얹으시고 말해요. 네. 예, 사실은 저는 미리 알고는 있었는데요. 네네. 또 여러 다른 이제 그 후보명도 알고 있었고 이게 결정이 됐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 타겟팅을 어디에 두고 있냐? 보수의 중심을 두고 있냐? 중도의 중심을 있냐?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보수 쪽으로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것이 사실상의 한국당의 연대를 포석에 두고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당이 지림일을 해지면서 새로운 보수의 주자로서 유승민 의원이 좀 장기간 보고 네. 지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잘 지었다 그러면 이유 있는 지연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시대에서 보수당하고 딱 내걸은 그런 당을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뭐 보수당이 드디어 나왔네. 저도 바꿀게요. 괜찮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세 명의 훈남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들과 함께했습니다. 윤희은 센터장, 배종찬 소장 그리고 권순정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2년 만에 영국 집권 보수당의 단독 과반을 달성하며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윤석준 교수와 함께 영국 총선 그리고 앞으로 브렉시트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수당이 승리할 거란 예측을 많았어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압승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은 총 650석 중에 과반이 326석인데 네. 보수당이 362석. 네. 지난번에는 이제 298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는 거고 예. 노동당은 243석에서 203석으로 많이 예. 뺏겼습니다. 예. 40석을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이럴 정도로 예상을 하셨어요? 일단 여론조사 추이들이 네.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로 나오고 있었고요. 정반대라고 하면 사실 네. 이 점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이 지지세가 점점 이렇게 비슷해지고 있다, 수렴되고 격차가 있다라고 조금 좁아지고 있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결과로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죠. 그러니까 또 못 맞춘 거네요. 그럼요. 예, 지지율상으로는 지금 10% 이상 차이가 네네. 나버리니까요. 그래서 네네.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해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좀 낮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겨울 총선, 이 예. 겨울 총선이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예. 또 날씨도 별로 안 좋았고, 예. 근데 지난 2017년이 마지막 선거였는데 예. 그때보다 좀 올랐습니다. 거의 4% 포인트 올라서 이번에 한 67.2%로 예.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전 세계가 주목을 했죠. 브렉시트 때문에. 네. 예. 지금 뭐 이렇게 원래는 2022년에 실시가 돼야 되잖아요. 5년에 예. 한 번씩이니까. 요번에 근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그냥 일찍 선거를 하자 제안을 예. 해갖고서는 2년 반을 앞당긴 건데,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앞당긴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2022년도에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이제 하원 의원들을 선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그때 원래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사실 이전 선거 같은 경우도 사실 2015년, 2017년 그러니까 사실 빨리 이 주기가 했죠, 좀 메이 빨리 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그 브렉시트 문제를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의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네. 예. 그리고서 이제 그 난맥상이라는 게 이 보수당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일단 보수당이 다른 정당과 같이 뜻을 모아야만 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심지어 보수당 안에서도 약간의 이견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의회를 조기 해산을 하고서 조기 총선을 해서 새로이 이제 이 과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번 네. 이것들을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의회를 해산을 하고 이제 조기 총선을 선택을 했던 그러면 거죠. 존슨 총리 입장에서는 요번에 해산하고 다시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과반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예. 노동당은 그러면 왜 여기에 응해 준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존슨 총리 같은 경우도 희망사항이었던 거고요. 과반을 차지하고 싶다라는 거였고요. 잘 모르는 상황이었군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실 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사실 해법이 그렇게 딱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를 가지고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요. 네. 노동당이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네. 노동당 이제 내부의 기류가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이제 그런 기류들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착각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사실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한번 이렇게 노동당이든 보수당이든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결과로서는 굉장히 이 노동당의 참패. 네. 나타난 굉장히 충격적이겠어요. 거죠. 예. 지금 보수당이 과반을 이렇게 넘겨갖고 단독으로 예. 그러니까 연합을 안 하고 연립 정부를 안 세우고 단독 정부를 세울 수 있게 된 게 좀 오랜만이거든요. 굉장히. 예,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예. 뭐 32년 만이다라는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대처 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뭐 크게 이겼었는데 그것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어쨌든 노동당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치가 좀 위태롭게 됐는데, 보수당의 압승 요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브렉시트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압승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었고요. 저도 피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 영국 사람들이. 이게 사실 2015년도부터 지금 이야기가 됐던 거였고, 그러니까요. 예, 국민투표 진행이 되고 국민투표하고 나서도 다시 의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시간이 흘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브렉시트 마감 시한이 사실은 2017년 3월 29일 날 통보를 맞아요. 했기 때문에 2019년 3월 말까지 네. 끝냈어야 되는데 이걸 또 계속 연장을 해왔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든 간에 좀 이 매듭을 마침표를 찍고 싶었던 그런 생각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존슨 총리가 노딜이든 어쨌든 내가 끝낸다라고 네. 하니까 그게 좀 강하게 먹혔던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흥미로운 게 지금 많이 보도는 안 되는데 스코틀랜드 국민당이라고 하죠. SNP, 네네. 스코틀랜드 내셔널 파티라고 하는데 여기가 또 의석을 좀 더 얻어갔단 말이에요. 지난번보다. 이렇게 되면은 독립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거긴 또 브렉시트 반대잖아요. 예. 어떻게 될까요? 거기 무슨 뭐 변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독립을 추진을 해왔고 또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 SNP라는 네. 사실상의 이제 그 지역당이 굉장히 그렇죠. 커다란 이제 지지세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석이 좀 늘었습니다. 네. 예, 늘기는 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사실 뭐 결정적으로 독립의 이게 동력으로 삼거나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고 나서 이제 그 SNP를 중심으로 이 스코틀랜드는 유럽 연합에 계속 남고 싶다라는 이제 그러한 네. 뭐 주장들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힘있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예.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 가능성을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이제 김지윤의 픽이라는 코너가 짧게 있는데 네. 오늘 그 영국 총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레드월이라고 네네. 네, 불리는 그 영국 중부 북부 이 산업지대 있잖아요. 딱 그걸 보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당이 딱 잡고 있었던 텃밭인데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 벨트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이 예. 꽉 잡고 있었던 미국의 중서부 산업지대를 예. 깼던 거랑 좀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노동당이 참패한 이유 뭘까요? 일단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네. 이제 영국의 러스트벨트에 해당되는 네네.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교과서나 그런 데서 배웠던 산업혁명에서 굴뚝 네, 사진들, 맞아요. 자, 그 지역들인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이 이 지역들이 80년대 이제 대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이제 광산 노조의 탄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뭐 쇠락했죠. 그렇죠, 많이 네. 쇠락한 지역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가난의 빈곤의 대물림이나 그런 것들도 계속 이어지던 곳들이었고요. 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쇠락해진 삶들 그리고서 이 굉장히 이렇게 일상에서의 그런 이 빈곤 그런 부분들 불평등 심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이제 욕구들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사실 그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을 못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당이 특히나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 사실 전조가 프랑스에서도 이미 사회당의 몰락으로 나타났던 맞아요. 거고요. 네. 예, 특히나 이제 프랑스도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러스트벨트와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네네. 있었고요. 예, 그런 지역에서 사회당이 몰락을 하고 극우 정당이 부상을 했는데 그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노동당이든 민주당이든 사회당이든 전통 예. 노동자 계층을 대변해주던 그런 정당들이 이제는 예.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러니까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예.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좌파 정당들이 네네. 대부분 이렇게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우파 정당들과 이 정체성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요. 그렇죠. 뭐 제3의 길 해갖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대변을 못 해줬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는 뭐 브렉시트가 될 거라고 거의 뭐 기정사실화 해도 되겠죠. 1월 31일이 내년 1월 31일이 데드라인으로 지금 되어 있기는 한데 예. 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제는 거의 뭐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고 그러면은 EU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제는 가겠구나 정말 얘네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좋아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환영을 하고 있어요. 예. 하긴 이쪽도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이 브뤼셀 같은 경우도 유럽 연합 쪽 네. 같은 경우도 피로도가 높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여러 정상들 중에도 특히나 이제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장 강경하죠. 예, 의사를 굉장히 자주 표현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이 브렉시트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섰기 때문에요. 예, 브뤼셀 쪽, 그러니까 유럽 연합 쪽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월에 바로 브렉시트가 되는 건가요? 일단 1월 말까지 탈퇴 협상을 마무리를 하게 될 거고요. 네. 예, 지금 일정상으로는 그 다음에 어차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부분들은 이 기간 안에 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전환 기간이라는 것들을 설정을 해서 약간의 양해해주는 기간들을 네네.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2020년 말까지고요. 2020년 말. 그래서 이제 그 시기까지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무역 통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은 완전히 이제 나가게 되는데 사실 1월 말부터 그 이후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애매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네. 이 유럽 연합의 27개 회원국들이 결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 영국은 따라야 됩니다. 어쨌든 따라야 되는 건가요? 하지만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 의결은 못하는. 예, 그 전환 기간 아. 설정이라는 조건이 그랬기 때문에요. 영국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러네요. 예, 뭐 말은 따라야 되는데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 예, 지금 어쨌든 유럽 의회에 지금 가 있기는 하잖아요. 예, 가 있긴 그렇지만 하고요. 의결은 할 수 없는. 일단 뭐 저기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의사결정이나 그런 네네. 부분에서도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네. 예, 의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사실 이 원래는 유럽 의회 선거를 영국이 참여 안 하는 것들로 전제를 하고서 많은 네네, 이야기들이 네. 오갔는데 결국 늦어지면서 브렉시트가 늦어지면서 했죠. 예. 선거를 했고 의원들이 뽑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또 합의를 봐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뭐 많은 사람들 얘기했던 게 북아일랜드가 지금 굉장히 크게 그 뭐랄까 걸림돌이 됐었잖아요. 예. 브렉시트를 막 추진하는데 예. 지금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그래서 일단 이 북아일랜드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청취자분들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네. 예. 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다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네. 이 북아일랜드하고 이제 이 북아일랜드는 사실 아일랜드 섬에서 이제 북쪽에 위치한 이 영국의 영토고요. 네. 그 아래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브렉시트 과정에서 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나가게 되면은 과연 그럼 실질적인 그 경계 보더가 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에 설정이 돼야 될지 네. 아니면은 그 영국과 아일랜드 섬 사이에서 이 설정이 돼야 될지를 가지고 계속 그쵸. 문제가 있었고요. 뭐 일단 그래가지고 어떤 이 미완의 해결책을 찾긴 했는데 네. 이것도 사실 다시 한번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부분입니다. 당분간은 어쨌든 EU의 관세 동맹에 남게 됐고, 그러니까 예. EU와의 어떤 관세 없는 그런 동맹에 예. 남게는 됐는데, 그래서 2020년까지 그런 결정을 내야 되는 건가요? 예. 북아일랜드도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베 총리가 브렉시트 후에 지금은 이제 TPP에서 CPTPP로 바뀌었죠. 여기에 이제 가입을 제안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게 이 CPTPP가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라서 예. 태평양이 들어가거든요. 예. 여기 영국은 대서양에 있는데 무슨 예. 태평양에 들어간지도 그렇고. 근데 왜 영국을 제안을 했는지 좀 들어오면은 좀 더 힘이 세질까 뭐 이걸 생각을 한 건가요? 일단 미국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요. 네.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영국이라도 좀 들어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일본으로서는 있는 것 같고요. 동력을 좀 다시 찾으려고 그렇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영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 TPP에 참여를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인지는 좀 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제 외교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영국이 EU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새로 무역 협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굉장히 대응을 잘했는데요. 아, 사실 이제 이 새로운 관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한영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했군요. 예, 다 논의들을 브렉시트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논의를 시작해가지고요. 네네. 그것들을 이미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서 사실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네. 어떤 형태로라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뭐 예.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갖고 예. 큰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금 영국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커다란 변화들이 있을 네네.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이 영국과 미국 간의 관계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유럽이라는 그 주체가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 유럽 대륙과 이제 영국으로 나뉠 거고요. 네네. 결국은 영국이라는 이 국제관계에서 어떤 행위자가 결국은 이제 영미권으로 점점 저 정체성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이쪽으로 있다고 가는군요. 생각합니다. 미국 쪽으로 가게 됐군요. 예.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지금 예. 청취자분 중에 여름님이 네. 이선균 씨가 설명해 주는 것 같다고. 네, 약간 울리는 목소리를 가지신 예. 네, 윤석준 교수였습니다. 예. 네, 영국 총선 결과 그리고 브렉시트 전망 조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윤석준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며칠 새 메이저리그는 초대형 FA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FA를 둘러싼 온도차 잠시 후 짚어보고요. 지난 10일 베트남 남자축구 대표팀이 60년 만에 동남아시아 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그리고 스포티비 뉴스 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준 기자님. 베트남이 이번에 동남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다.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전 국민이 뭐 난리 났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안 게임이라는 건 네. 사실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올림픽 같은 아하. 존재거든요. 사실 동남아시아 지역 스포츠가 세계적으로는 사실 기량이 좀 월등하지 않다 네네. 보니 그 지역 안에 그 대회들이 그 대륙 안에 대회들이 인기가 높은데 지난해 이제 박항서 감독이 우승했던 스즈키컵 같은 경우도 네.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회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네. 왜냐하면 베트남이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본선에 나가기가 좀 어려운 수준에 네. 있었고 또 동남아시아 팀들이 그렇기 때문인데 이 안에서도 베트남이 사실은 강호는 아니었는데 스즈키컵 우승에 이어서 동남아시안 게임 금메달까지 따면서 뭐 역대 최고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얘기를 뭐 굳이 우리가 왜 베트남 뭐 축구 이야기까지 하나 건 당연히 뭐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박항서 감독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박항서 감독 뭐 리더십 얘기도 막 계속 나오고 뭐 책들도 나왔다는데 우리 한준 기자님 쓰신 책도 있어요. 네, 예.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책을 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끄는가. 네, 그래서 뭐 박항서 감독님 저 인기가 뭐 지금 뭐 베트남에서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 베트남에 계신 뭐 주재하는 뭐 대사관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2002년에 히딩크 감독 인기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네.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사실 히딩크 감독도 대단한 성과를 냈고 월드컵 4강을 했지만 박항서 감독은 꾸준히 지금 여러 대회를 맡으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아무래도 지금 베트남에서는 국민 영웅이 돼 있는 상태고 네. 뭐 각종 포상금 뭐 이런 뭐 훈장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2022년까지 연장 계약을 또 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사실 뭐 베트남의 물가나 이런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또 대우를 보장했고 네네. 또 그 대우 안에는 성적만 굳이 요구한 게 아니라 베트남 축구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달라는 좀 요구까지 오.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 감독이 아니라 정말 이제 베트남 하나의 이제 명예 베트남인이 된 명예 그런 상황입니다. 베트남님, 아 이제 예. 베트남 이름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요, 하하하 지금 네 박항서 감독의 예. 사인이 또 책 안에 있습니다. 네. 박항서 감독님 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뭐 파파 리더십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그 마지막 게임에서 결승전에서 퇴장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동남아시안 게임은 동남아시아 내에서의 네. 굉장히 중요한 대회지만 내년 1월 달에는 도쿄 올림픽 예선격으로 아시아 23세 챔피언십이 열리거든요. 네네. 사실 이 대회도 중요하지만 그 대회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3대0으로 지다 보니까 뭐 약간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베트남 선수들을 너무 가격하고 거친 플레이를 하니까 박항서 감독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강하게 항의해서라도 이 상황을 멈춰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본인이 퇴장당할 수 있다는 걸 감수하고도 격하게 아주 항의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액션을 취하니까 조금 잦아들었고 이제 관중석에 가서 베트남 국기를 흔들면서 응원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셨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야 정말 센스쟁이. 야 거기서 또 관중석에 가서 베트남 국기를 흔들면서 응원을 하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싶은데 사실 저는 박항서 감독하면은 예전에 이제 히딩크 감독하고 코치로 같이 좀 뭐랄까 호흡을 좀 맞췄었잖아요.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골 넣고서는 달려가서 안 왔던 아니야 박지성 선수가 아니고 황선홍 선수. 네 맞아요. 황선홍 선수가 골 넣고서는 가서 안 왔던 게 박항서 감독이었고 당시에 그렇게 해서 좀 뭐랄까요. 어쨌든 코치도 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주목받는 지도자라고는 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그냥 베트남에서 영웅이 됐고 뭐 베트남 이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간다든지 뭐 이럴 계획은 없는 건가요? 사실 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부임하자마자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성적이 베트남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역대급 성적을 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중국이라든지 뭐 국내에도 얘기는 있었지만 덩크를 있었구나. 본인이 느꼈을 때도 현재 여기서 뭐 선수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게 잘 맞고 또 금전적 조건 면에서도 현재 뭐 베트남이 나쁜 수준이 아니고 네네. 박항서 감독도 그런 돈에 움직이기보다는 본인이 잘할 수 있고 본인이 현재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베트남에 좀 더 계실 것 같고요. 네. 그 이후 미래는 사실 본인도 여쭤봤을 때는 단정하진 않았어요. 모르는 일이다. 좋은 기회가 있다면 본인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그 기간까지는 이제 베트남을 이끄실 네. 예정입니다. 아 근데 저는 한국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독이 든 성배라 그러잖아요. 네. 한국 국가대표 감독은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실 것 같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도자 생활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아마 한국 복귀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축구 얘기, 요 마지막으로 축구 얘기가 이 동아시안컵 지난주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한국 국가대표팀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네. 갔다 오셨는데. 네, 다 저 다녀오셨어요? 지난주 오. 이번 주에 부산을 갔다 왔는데요. 네. 1차전 홍콩과의 경기에서 아주 힘들게 2대 0으로 이겼어요. 사실 네네. 홍콩하고 우리나라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이 손발이 안 맞다 보니까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좀 어렵게 2골을 넣으면서 2대 0으로 이겼는데요. 좀 아쉬웠던 것은 그날 부산도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네. 그래도 관중이 너무 많이 안 왔어요. 아. 한 1,000명 정도 왔는데 이게 아마 최근 A매치 가운데는 가장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홍콩 관중들 한 100여 명 정도가 열심히 응원하는데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이 이 홍콩 응원단의 어떤 함성으로 오히려 네. 좀 가득 찰 정도로 조금은 그렇군요. 민망한 그런 그림이 펼쳐졌습니다만은 네. 이제 앞으로 중국전 그리고 일본전이 남았으니까 네네. 그 경기에는 많은 관중들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국 홍콩전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야구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메이저리그 FA 시장 와, 좀 놀랐어요. 게리코를 결국에는 양키스가 가져갔습니다. 지금 엔젤스하고 상당히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양키스가 이제 메인 투수가 좀 약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세베리노라든지 뭐 다나카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1선발 확실한 에이스가 네. 없었는데 이제 그 1선발을 얻었어요. 근데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9년간 총액 3억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중국집 짜장면 값이 3,500원인데 이거를 1억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는 액수도 액수인데 네. 9년 동안 계약을 한다는 게 나는 어쨌든 게리코를 데리고 우리는 무조건 우승한다. 그렇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40살까지 아주 그냥 뜨뜻하게 노후 보장을 받은 거죠. 이 선수가 지금 29살이니까 네. 뭐 거의 양키스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마감하면서 노후 보장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류현진 선수 엔젤스하고 조금 뭐가 또 얘기가 통할 수가 있을까요? 엔젤스도 사실은 많이 찾고 있었으니까. 지금 에인절스가 완전히 몸이 달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또 게리콜뿐만 아니라 스트라스버그도 네.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영입 전쟁에 나섰는데 다 놓쳤어요. 스트라스버그는 내셔널스에 이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워싱턴 내셔널스와 재계약을 맺었고요. 지금 그것도 7년인가요, 계약이? 그렇습니다. 7년간 총액 2억 4,500만 달러.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짜장면 몇 그릇인가요? 이렇게 되면. 뭐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뭐 이야. 예. 그리고 이제 앤서니 랜던이라는 또 월드 시리즈 우승 주역도 네. LA 에인절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네. 에인절스가 이미 투자를 많이 한 상태인데 그래도 투수 보강이 또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유현진 선수에 대한 영입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 네, 다저스도 붙잡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 거기 네네. 뭐 미네소타, 토론토, 시카고 화이트삭스 또 오늘은 세인트루이스 카지널스까지 유현진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보라스가 여러 에이전트가 보라스인데 그 보라스? 네네 슈퍼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보라스가 지금 굉장히 주판화를 튕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그 액수 사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FA 선수들의 계약이 굉장히 늦춰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스프링 캠프 전까지도 계약이 안 네네.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빨라요. 구단들이 빨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선수는 빨리빨리 잡아서 제대로 준비하겠다 이런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유현진 선수도 올해가 가기 전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일단 보라스가 다 앞에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현진 선수 계약에 협상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아마 조만간 이 계약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일 선수, 김재환 선수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할 거라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혹시 들린 소식이 있나요? 지난 6일에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공시를 했어요. 네. 포스팅 이 선수들 하니까 관심 있는 팀들 오세요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김광현 선수는 뭐 뉴욕 매치라든지 이런 뭐 샌디에고라든지 이런 팀에서 관심이 있다 이런 보도가 네. 나오고 있고요. 김재환 선수는 아직 뭐 어떤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30일 동안 자유롭게 협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두 선수도 좀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메이저리그 FA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우리 한국 야구리그는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잠잠한 걸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왜요?
그러니까 FA 선수를 영입해서 성적을 뭐 내야 되는데 키움 히어로즈는 FA 선수 없이 그냥 선수들 육성만 시켜서 젊은 선수들을 키워서 이번에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고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여러 팀에게 아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큰돈 들여서 데려오기보다는 우리도 젊은 선수를 키우자 이런 각 구단의 어떤 바람이 네네.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FA 시장도 자연스럽게 좀 차갑게 좀 식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FA 시장이 그래서 좀 바꿔야 된다 얘기도 있고 지금 린블럼도 메이저리그로 가더라고요. 린드블럼이 네. 이제 미러키와 또 3년간 네. 계약, 910만 달러인가 이렇게 계약을 네네네. 맺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뭐 우승팀 외국인 선수들이 다 바뀌었고요. 그러니까요. 투수가 다 바뀌었고 지금 SK의 또 산체스도 네. 지금 재계약이 안 됐거든요. 일본에 지금 요미우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 시즌은 굉장히 또 판도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외국인 선수들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FA 시장도 참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들 이제 사용을 좀 해봐야 된다고 협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상 선수 제도가 각 구단의 입장에서는 너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보상 선수 제도를 어떻게 손보지 않는 한 FA제가 좀 살아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좀 그 얘기가 굉장히 좀 가슴에 남네요. 우리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가 한국 국가대표팀도 주말에 경기가 있잖아요. 예, 일요일인 15일 7시 30분에 중국 대표팀과 경기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주말이고 또 중국과의 경기는 아무래도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올 것 네네. 같은데 현재 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지나친 고가 정책의 얘기도 조금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가장 비싼 좌석이 9만 원인데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의 또 시야가 팬들에게 보기엔 좀 좋은 편이 아니고 좀 넓다 보니까 그 가격을 내고 가지 않는 그런 좀 분위기도 있거든요. 네. 뭐 중국전은 얼마가 올지 또 역대급 적은 관중이 올지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축구 팬분들 들으셨죠? 이번 주말에 중국과의 경기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가서 우리 선수들께 좀 기운 좀 불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티비 뉴스 한준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신 뉴스 중 단신으로만 나오던 뉴질랜드 화산 폭발 소식. 실종되었던 8명 중 6명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수는 16명으로 추정되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들 중에도 중태인 환자들이 있다는 매우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만 외신이기 때문에 또 한국인 희생자가 없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무심했던 것은 아니었나 잠시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아리랑이라고 불리는 포카레카레 아나는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라고 하죠.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뉴질랜드 병사들이 전해주고 간 이 곡은 연가라는 곡으로 번안되어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엔딩곡 헤일리 웨스턴라가 부르는 포카레카레 아나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고요.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